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먼저 공부해 보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성계에서 그 다음에 주역이라고 하는 건 6획계라 그랬죠. 6효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요. 그 소성계가 서로 한 번씩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선천팔계만 어쨌든 배웠어도 굉장히 큰 건데 선천팔계 8개에다가 자, 이 건괴, 이를테면 초효의 건괴가 만나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8개를 만나겠죠. 자기 자신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자면 자기 자신 한번 이렇게 만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태태 올라가죠. 한번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삼리화. 그 다음에 사진례. 그 다음에 오손풍. 그 다음에 육감수. 그 다음에 칠간산. 그 다음에 팔곤지. 이렇게 만나는 방법 있죠. 원래는 쉬워요. 근데 이제 갖다 말 붙이는 방법.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주역 공부를 하는 동안에 뭐 내년에도 강의한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64개 384요 공부하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겁니다. 1차적으로 건께만 이렇게 보고 가끔가다 중간에도 볼 텐데요. 그럼 밑에 있는 건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는 거 얌전하다 보면 우리 뭐라 그래요? 얌전한 여자. 정여, 그죠? 참한 여자, 참 뭐라고 하나 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가만히 있다 그래서 이걸 뭐냐 정이라 표현합니다. 정. 홍보면서도 일정 8회 법칙에서 정과 회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이건 아니죠. 아래는 아니라 그러면 아래는 아니라 표현하고 바깥이다. 그래서 내꾀, 외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지금 그냥 말 배우는 상황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왜냐면 말 자체도 알아듣기가 참 왜냐면 낯설은 용어들이라서 하긴 한데 몇 번 하다 보면 나중에 쉬워져요. 기본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꾀와 외꾀가 있고 내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표현하면 가정일 수도 있고 이거는 바깥일 수도 있고 그죠? 사회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밖에 다른 사람일 수가 있고 그죠? 체가 되고 바깥이 용이 되고 내 실이 되고 바깥이 그죠? 바깥은 실제 내가 활동하는 바깥 형태입니다. 그래서 안쪽을 뭐냐 가만히 있다 해서 정이라고 표현하고 그럼 움직인다라고 하는 움직이는 말은 움직일 때마다 뭐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해서 내 마음은 어때요? 항상 달라지죠. 동하죠. 동하는데 항상 달라집니다. 이 마음이 이리도 갔다가 저리도 갔다가 그 다음에 잘못하면 아이고 잘못했네 해서 늘 움직인다. 그래서 움직일 회자를 씁니다. 뭐가 움직이느냐? 마음이 움직인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보통 뉘우친다 이 뜻으로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늘 매양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일정 8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역 64개라고 하는 것은 소성계 8개가 그죠? 소성계 8개가 각각이 일정 8회의 원리에 의거해서 바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혹간가다 이제 수학적으로 해서 3에서 다시 한번 늘어나서 4획계가 되고 5획계가 되고 6획계가 되고 하는 이거는 수역에 이렇게 그 일생 이법의 분열 방식이지만 기본적으로 8개를 기준으로 해서 표현할 때는 바로 일정 8회 법칙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늘괴가 하늘괴를 만나까 만물의 아버지가 되는 하늘괴, 그 다음에 만물의 어머니가 되는 땅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역의 괴는 항상 읽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는 거죠. 위에서부터 읽는데 그 성리학자들이 쓴 것은 뭐예요? 그냥 괴명으로 해서 건상, 건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것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형태가 되는 하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두 번 거듭됐다. 그래서 천천이 아니라 그때는 중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천건이라 이렇게 표현되죠. 다른 거 글자는 몰라도 되면 택천쾌, 그 다음에 화천대유, 그 다음에 뇌천대장, 그 다음에 풍천소축, 그 다음에 수천수, 그 다음에 산천대추, 그 다음에 지천태. 중요한 거 하나 발견하지 않았나요? 역시
하늘꾀를 기본적으로 채로 하니까 쫙 보면 아까 내라 그랬죠? 내실하죠? 양은 꽉 차 있는 거죠? 하나, 둘, 세 개가 꽉 차 있습니다. 역시 내실한 개니까 전부 다 뭐가 많이 들어간다? 대자가 들어가죠? 주역에 대라고 들어가는 괴명이 몇 개가 있냐면은 4개가 있을 겁니다. 4개의 대곽, 그러니까 초에 보면 대육괴, 그 다음에 요게 있어요. 양이 크게 지나쳤다. 태풍 대곽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축괴, 대장괴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누가 갖고 있느냐? 여기 그저 건괴의 밑에 있는 건괴가 갖고 있습니다. 실은 이것도 내호괴 보면 하늘괴가 들어가요. 하늘괴가 들어가서 하늘이랑 하늘만큼 큰 게 없잖아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지 뭐라 그랬던가요? 대시 그랬죠? 잊어버렸나요? 개사 상전 제1장 지난번에 그만큼 했으면 집에 가서 달달달달 해가지고서는 입에 붙으라 그랬죠. 건지 대시요 곤작 성물이라. 하늘은 크게 시작하는 것을 주장하고 땅은 뭐예요? 만물을 그저 짓는다. 곤작 성물이라. 만물을 이루는 것을 바로 짓는다. 그거 다 이게 건깨하고 곤깨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다 하늘깨가 들어가니까 다 크다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구나. 그럼 우리가 크다라고 하는 대가 들어가려면 뭘만큼 덕이 높아야 되겠어요? 하늘만큼 덕이 높고, 그죠? 고명해야 되겠죠? 고명해야 적어도 뭐가 되겠더라? 대인군자는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소축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깨인데 왜 소축이냐면은, 요거예요. 바람이니까, 바람이 이렇게 좀 흩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하나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하나 때문에 5양이 꼼짝 못하고 있는 거지. 이 여자가 얼마나 매력적이면은, 이 여자한테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그친다, 소축. 이 하나 때문에 그친다. 그래서 이건 소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는 큰 양의 산이 꽉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이 누르고 있으니까 대축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는 겁니다. 이름도 괴상 속에 다 들어가 있고 글자를 왜 이렇게 썼느냐라는 것도 글자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하늘이 없으면은 땅이 없으면은 역이라고 하는 것, 우리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우리가 8개를 공부하고 난 뒤에 그냥 8개가 이런 모습이 있더라 보고 건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좀 울렁울렁하지 않아요? 드디어 나도 주역이라고 하는 그저 이 문왕의 괴사하고 주공의 효사라는 걸 보는구나. 이거 울렁거려야 되는데 몰라, 그죠? 뭘 알아야 울렁거리죠.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울렁거리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자, 건괴라고 해서 그래서 중천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순양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건에 대해서 문왕이 여기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 문왕이었던 분이도 나중에 다 나오니까 일단 원형, 자, 이 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간략하게만 볼 거예요. 굳이 얘는 주석 여긴 다 빼놨습니다. 원형이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를 옛분들이 토를 어떻게 달았느냐? 하늘 원형이정이라라는 어떤 경우는 원형코 이정이라 이렇게도 봐요. 수천수계 같은 경우 이렇게 됩니다. 원형코 이정이라. 그런데 여기서는 원코, 형코, 이코, 형 아니라 다시 말해서 원코, 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원하고라면 우리 발음도 잘못되니까 원이라는 것이고, 그죠? 원코, 형코, 이코, 정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설명했듯이만 지금 해가 떴죠? 현재죠? 자, 건이라는 말 다시 한번 봅시다. 건이라라고 할 때 하늘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만물을, 그죠? 만물의 하늘의 양기운이 땅속으로 들어와서 만물을 이렇게 다 길러내는 기본적인 건지 대시죠. 아까 표현한 말. 자, 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한다 그랬습니다. 건지 대시. 시 그러면은 땅은 성이라는 말로 그래서 곤작 성물 그랬죠. 하늘에 대해서는 시라기도 표현하고 또는 생이라 표현하면은 여기서는 또 성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 시작은 양이 시작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하늘의 기운이 먼저 땅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여자가 임신해서 애를 낳는다 해도 누가 시작해줘야 돼요? 정자가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라고 할 때 시는 바로 뭐냐면은 이 속에서 뭐예요? 태아에서 자궁 속에 태아가 이렇게 들어앉는 겁니다.
그죠? 이게 시가 되는 거죠. 이게 태가 됩니다. 육다를 쳤으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이 여자의 자궁 속에 있으면 뭐가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만물을 다 길러주는 건 누구예요? 땅이죠. 공부를 했더니 내 마음속에서 뭐가 조금씩 이렇게 싹 터나가요. 얼마나 기뻐요. 기쁠 이자죠. 요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네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궁이죠. 음이죠. 두 개는 뭐예요?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가 같아요? 음이죠. 그죠? 이거 여자. 그죠? 사람으로 표현 사람의 자궁이요. 만물로 대지로 표현하자면 만물의 자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같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같을려 써놓고 뭐가 같아요? 이거야말로 어렵죠. 여기도를 모르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시작이죠. 너 나이 몇 살이니?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몇 살? 1살. 엄마 뱃속에서 10달이나 있었는데요. 그죠? 내가 음력으로 11월 며칠생이에요? 15일생이에요. 그 다음에 떡국 한 그릇 먹으면 나는 안 먹었어도 저 좀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새 2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생명 활동이 막 이렇게 시작한 것부터 이게 생명 존중 사상이잖아요. 그죠? 태어나서부터 이게 되니까 걔 몇 살이에요? 얘 다 5개월이에요. 5개월은 우리는 벌써 2살, 3살 이렇게 되는데 그죠? 요겁니다. 원리가 바로 그래서 예로부터 뭘 중요시하느냐? 여자가 임신했다 그러면은 태교를 중요시하잖아요. 그죠? 뱃속에 있는 순간부터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애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태교를 중시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건입니다. 그죠? 이 하늘에 여기다가 건지 대시에서 크게 시작하는 걸 주장한다. 그러니까 크게 시작하는 걸 주장한다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엔 짜잘한 것밖에 안 보여요. 그죠? 하늘이 크게 돌아가는 거 안 보입니다. 다만 어떻게 짜잘하게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 이게 따뜻해졌더라. 근데 이제 뭐가 좀 싹이 트는 거 보니까 봄인가 보다. 이거 알잖아요. 그죠? 하늘을 안다는 게 참 힘듭니다. 하늘에 도라는 걸. 그런데 하늘이라고 하는 건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만물을 싹 틔우는 건데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덮고 있는 하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양 중에 양이다라는 겁니다. 만물을 이렇게 모든 자라는 모든 만물을 다 덮고 있는 하늘.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다? 하늘은 만물을 덮고 있다 해서 천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부 또는 천개라는 하늘 뚜껑이라는 표현으로도 씁니다. 하늘 뚜껑, 천개, 하늘 지붕이라는 표현이죠. 하늘은 다 덮으면 또 땅은 뭐예요? 수레가 되는 거죠. 땅은 다 실습니다. 천부, 지재 이런 말도 씁니다. 천부, 지재. 하늘은 다 덮고 땅은 만물을 다 실었다 이런 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천지자연이라 하늘과 땅이라라고 하는 것을 요즘 사람들 하는 말 좋아한다면 이거 뭐예요? 의인화 시켜서 표현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의인화 하면은 철학적 요소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하늘과 땅의 그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이러한 하늘이 어떻게 하느냐? 만물을 그냥 다 덮고 싹만 틔우게 하느냐? 아까 뭐라 그랬죠? 제천 성상코 제지 성형하니 뭐라더라? 뭐가 생겨? 변화. 그죠? 변화현이라 그랬습니다. 변화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있으면은 내일이 있고 지나간 날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늘이 1부터 10까지 내는 그 이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늘이 순행하는 것을 뭐냐면은 천간에서 10간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해가 뜨고 그래서 10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란 뜻도 되고 또 뭐 한 달 개념으로도 쓸 수가 있고 또 1년 개념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가 되는 거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인 바로 3세를 주관하는 하늘. 그러면서 천지인, 싹을 되는 거죠. 토가 되고 바로 이게 인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지인 삼재의 주관자로서의 하늘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주제자 개념의 하늘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뭘로 해야 할까요, 이거? 스카이는 요거쯤 되겠죠. 헤븐이라고 표현하면은 요 정도 될 겁니다. 네, 어쨌든 소리 글자로서는 제대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서, 그죠? 모든 만물을 생하고, 그 다음에 죽게 하고 하는 것 전부 다 하늘이죠. 그게 뭐냐면, 대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마치는 것까지를 다 한다라는 거지. 시작이 있으면 그냥 마치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하늘은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고 마침이 있어야 되고 땅도 마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시 시작인데 절대적 시작의 강자는 누구다? 지존이에요. 하늘입니다. 지존의 바로 하늘이 되기 때문에 그 하늘이 바로 음양의 그 소장의 이치에 의거해서 두루두루 만물을 냈는데 우리가 그걸 쭉 관찰해 보니까 따뜻해지고 더워지고 서늘해지고 추워지더라.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뭐예요? 하늘은 이렇게 해서 1부터 10까지 하면서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건 12대로서 돌아가는 거죠. 12지지로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주관하는 것은 그날그날의 날이죠. 해가 떴다. 오늘 하루가 시작됐다. 해가 졌다. 오늘 하루가 마쳤다. 이렇게 되죠. 그러고 난 뒤에 한 달 그럼 뭐예요? 달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더워졌다. 뭐다는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누가 주관해요? 하늘이 주관하죠. 1년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주관해요? 하늘이 주관하죠. 이겁니다.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하늘이 주관하는 그 도를 여기에 사계절에 맞춰가지고 사시에 맞춰서 자 원형 그 다음에 이 정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원형 이정이라 라고 표현해. 다시 말해서 으뜸원자 우리가 원 공부할 때 뭐라고 했느냐? 으뜸원 그랬어요. 뭐가 으뜸이에요? 뭐가 으뜸이에요? 시작이니까. 그죠? 모든 거. 자, 원이라라고 하는 글자가 이 글자도 잘 보시면 원은 이거 윗상자의 변형이죠. 이자는. 그죠? 하늘에서부터 양기운과 음기운 이렇게 내는 거죠. 여기서부터 음양의 기운을 내서 만물을 다 길러준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음양의 기운을 쭉 내니까 내고 그리고 난 뒤에 여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이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그 모든 만물을 뭐예요? 여기 마칠 요자 썼죠. 뭐예요? 생장 한계점이죠. 자랄 만큼 다 자라게 해준다 이 소리예요. 마칠 요자는. 그죠? 충분히 다 성숙하게 해줘. 이게 바로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발현되는 거죠. 물건들이 다 커질 만큼 커지는 겁니다. 이러한 하늘과 땅의 형통한, 그죠? 하늘과 땅의 형통한 이치에 대해서 하늘과 땅이 형통하지 않으면 우리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 자라다가 다 말고 다 쭉쟁이 돼버리니까 충분히 자라게 해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자라게 해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야죠. 누가? 그의 자식들이.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이 글자에다가 뭐 누구를 쓰면은 아들 자자를 쓰면 뭐예요? 제사 지낼 향이라 그랬죠. 그래서 주역에 보면 향자나 형자나 같이 씁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써놓고 삶을 팽자로 써놓고 어떨 때는 제사 지낼 향이라고도 읽고 이래요. 둘이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 자기가 부모가 말이야 자기 이름을 이렇게 올려놨더니 면서기가 글자를 잘못 읽고 자기 이름이 향이 돼버렸어요. 그죠? 이렇게 썼더라도 그냥 형이라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니까. 자, 이렇게 형통한 겁니다. 형통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다 익었죠. 이제 서늘해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단단하게 연글죠. 모든 연근 열매들은 어떻게 돼요? 다 고개 숙이죠. 그죠? 이건 모든 곡식과 과일이 다 익어서 고개 숙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거두어야 되겠죠. 뭘로? 낫으로 베어서. 그죠? 그러니까 낫으로 베어서 잘 저정이 되면 그게 이로운 거죠.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이니까 이로운 것이 되고 낫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뭐예요? 날카롭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 거죠. 어쨌든 가을의 모든 곡식들을 그죠? 그 오곡백과를 다 익게 하기 때문에 하늘은 다 모두를 다 왜? 안 익었으면 어떻게 돼요? 추운 겨울 되면은 얼어 죽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다시는 생하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 이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추운 겨울날 대비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다 저장해 둘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천자문 시간에도 그건 참 강조하는 내용인데 봄이나 여름에 나오는 과일들은 어때요? 저장 못하죠. 물렁물렁 하잖아요. 그죠? 물렁물렁한데 가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단단해가지고 이 추운 겨울 다 저장 가능합니다. 요 차이에 그것도 이렇게 다 왜냐? 만물을 다 이롭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 만물을 단단하게 연결게 하는 그 하늘이 얼마나 우리한테 이로우냐 이 소리예요. 사람한테 이롭다는 말 공자가 안 쓰죠.
사람들한테 이것 쓰면 저 인간들 내는 이 끝이나 찾고 돌아다니니까 논어에 보면 그래요. 공자가 선생님께서는 성명리, 그죠? 성품 성자, 그죠? 하늘이 부여준 성품과 그 다음에 하늘의 명이 이런 말씀을 드물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사람한테 이를 강조하다 보면요. 사리사욕에 넘쳐가지고 그래 공변된 이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말씀하시지 않았다는데 하늘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도 내가 했다 그러던가요? 저 내용 나중에 보면 불언소리라 그랬습니다. 이로움을 말하지 아니했다. 그죠? 불언소리. 자기가 이렇게 하고도 이로운 말을 말하지 아니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그 다음에 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강의할 때 초기 때는 이거에 대해 참 질문 많이 받았어요. 왜냐?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왜? 여자들은 정조를 지켜야 된다, 정조를 지켜야 된다 그러길래 참 그 뭐모르는 정말 뭐모르는 그 유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선비라고 해야 되나요? 조선시대 학자들이 이 정은 누구한테 얘기하느냐면요. 기본적으로 저기 남자들이 정치 일선에 나간 남자들한테 정고하라 이 소리예요. 너네들 변덕 죽글듯이 이리저리 저 이해관계만 따져 들어가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정절은 여자한테만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남자예요. 그죠? 남자가 권력의 향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 정조 안 지키고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나중에 여자한테로 들어가는데 정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조개패자라는 거 집안의 재물이 되겠죠. 옛날에 재물이라는 건 결국 곡식입니다. 그거를 전복자 깊숙이 잘 감춰라 이 소리예요. 그죠? 바르게. 그죠? 그래서 정이라라는 말은 정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씨앗을 잘 갈무리를 해줘야 추운 겨울날 얼어 죽지 않고 잘 그 다음에 다시 싹 틔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고하다라고 하는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 이 소리입니다. 바르다. 이게 정하고도 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늘 바르게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래야 다시 말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다라고 할 때 일생을 살면서 겨울은 사람의 인생사에서 겨울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혹독한 추위와 온갖 고난과 괴로움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고난과 괴로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냥 사람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남들 다 배반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공자가 뭐냐면은 군자는 뭐라 그러죠? 고궁이라 진실로 궁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자기 이른바 신이마저도 다 배반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군자의 고궁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때 나오느냐면은 공자가 자 위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이 진법이나 이렇게 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힘으로써 하는 정치는 공자가 완전히 다 접고 누가 이제 진법에 대해서 군사에 대해서 물어도 나 그런 거 배운 적 없다고 시침도 뚝 뗄 줄 알아요. 공자님이 나중에는 나 그런 거 배운 적 없다. 내가 아는 거라고는 얘밖에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이제 누가 한참 위나라의 군주가 공자한테 야 나도 좀 이 뭐 전국 춘추 시대 때 무슨 패자 좀 한번 대볼까 해서 공자가 워낙 그 뛰어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었는데 시침 그렇게 딱 떼거든요. 나는 자 진법에 대해서는 배운 바가 없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조두지사 저기 뭐야 그 제사 지내는데 그릇이나 어떻게 나 이런 거밖에 모른다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공자 쳐다도 안 보잖아요. 군주가 몇 번이나 만난 그 군주인데 그래서 바로 짐사 들고 나가죠. 짐사 들고 저 어디냐 저기 초나라 쪽을 가야 되는데 지금 전쟁이 한복판이었거든요. 공자가 바보입니까? 뻔히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알면서도 거기 그냥 가버렸어요. 왜? 이 나라에서 내가 더 이상 있어봤자 그리고 이후에 뭐 그냥 빌붙어서 이 밥이나 얻어먹는 수모당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갔죠. 그러니까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가 결국은 제자들 그 추운 날에 그죠? 밥도 못 먹었죠. 병 들어서 쓰러지죠.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자루가 성질 바르르 내면서 물어보죠. 아니 군자가 이렇게 궁해도 됩니까? 물어보죠. 왜? 군자는 그래도 뭐예요? 공부도 하고 얼마든지 이쪽 나라 저쪽 나라 가서 아는 사람들 그 권력자들 얼마나 아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금방 여기 나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궁해도 됩니까? 더군다나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어디 혹시라도 어디 벼슬자리 좀 얻어볼까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자들 뭐 밥도 굶겨요 선생님 그러면서 하니까 공자가 그때 하신 말씀이 그죠. 군자는 진실로 궁하다. 군자 고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소인이라 그러면은 사람이라 위에 분수에 넘는 짓을 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왜? 이거 그저 우리가 뭐 처자식 뭐 핑계 대고서는 뭐 그저 이거저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리 움켜쥐려고 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사람이라 표현했는데
정고하다라고 하는 건 여자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두루두루 군자가 갖추어야 될 덕이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하늘의 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요거에 대해서 하늘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원덕과 형덕과 이덕과 정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다가 오행을 갖다 맞추면 뭐가 되나요? 얘가 모광지절에 해당되겠죠. 동방목이 되고 여름에 화왕지절에 덕이 되고 금왕지절에 덕이 되고 그 금리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왕지절에 바로 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와 목금토 개념으로도 이렇게 이 지가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유명한 바로 인예의 지가 나올 겁니다. 일단 나온 것만 하나씩 표현할 겁니다. 자, 다른 괴 같으면은요, 이 건괴하고 다른 괴하고 참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 그 도표 있죠? 쭉 그려놓은 거. 몇 페이지냐면은, 그 265쪽. 자, 265쪽에서부터 시작해서 266쪽, 67쪽은 바로 이 건괴를, 건괴는 다른 게하고 굉장히 다르게 공자가 또 배치도 했습니다. 건괴에 대해서, 건괴는 그 문항에 괴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효사들이 쭉 나가요. 효사들이 나가고 그리고 난 뒤에 자, 일단 그 고개 잡고 그 다음에 218쪽 다시 한번 보세요. 218쪽에 보면은 자, 건괴 맨 처음에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한이라 라고 하는 이게 바로 문항의 괴사에 해당됩니다. 괴사에 해당되고 아까 우리 조금 전에 효 불렀던 초구, 그 다음에 92, 93, 94, 95, 상구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건괴는 특별히 중요하니까 용구눈에서 이 양을 전부 다 쓰는 거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단활이라고 나오죠. 단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앞에서 문항이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한이라라고 하는 그 괴사죠. 그 괴사를 아까 지금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냐 괴사입니다. 요 괴사를 괴사라고도 표현하고 문항이 건괴에 대해서 끊었다 말씀하셔서 이거를 단사라고도 표현합니다. 요렇게 하신 요 말씀에 대해서 공자가 다시 풀이하시는 말씀, 그 다시 풀이하시는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단활이라 표현하고 우리가 흔히 이걸 단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항이 원형 이정이라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자가 그것을 다시 풀이하시는 말이 그 단활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상활이라고 돼 있죠. 219쪽에. 그죠? 상활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이 대성괴라 그랬죠. 대성괴 전체의 상을 보고 공자가 나름대로 또 해석하신 것이 바로 상활입니다. 그 상활에 보면은 거기 보면 천행이, 건한이, 군자, 이하여 자강불식이라라고 해서 주역 64개 웬만한 거에서 전부 다 군자는 이로써 뭐뭐뭐뭐 해야 된다. 그래서 주역을 또 한편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군자 이학이라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상활이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면은 제가 이제 거기다 꺽쇠괄호 해놓고 소상전이라고 표현했죠. 소상전이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잠룡물룡은 양재하여요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같았으면은 다른 데 같으면 저 위에 그 옆에 페이지 218쪽에 초구는 잠룡이니 물룡이니라 라고 해놓고 그 밑에 상활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소상전을 전부 6개를 쭉 펼쳐놓고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넘어놓고 다시 용구는 해놓고까지가 이제 소상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건괴가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공자가 이 건괴 전체에 대해서 문헌전 1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의 글을 달아놓습니다. 구륙지야 그래서 6으로 해서 이게 맞추는 건데요. 이렇게 쭉 달아놔요. 그리고 다시 아까 저 뒤로 가봅시다. 그 전문엔 265쪽에.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제가 순서에 맞춰가지고 효별로 해서 쭉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건괴가 쭉 넘어가고 267페이지까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268쪽에 가보면은 곤괴가 돼 있죠. 곤괴를 그냥 이걸로 봅시다. 이게 보기가 편하니까 곤괴에 보면은 그 위에 보면 괴사라고 돼 있죠. 문항이 곤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고 건괴는 참 간단한데 곤괴에 들어가니까 복잡해지죠. 글도 뭐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바로 나오는 게 공자가 요 말씀을 해석해 놓은 단활입니다. 그게 단전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역시 전체 대성꾀를 보고 대상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꾀도 중요하니까 공꾀는 건꾀만큼 할까. 소상전이라고 해서 이제 별도로 거기 보면은 효사와 소상전 돼 있죠. 나머지 모든 개들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초효를 표현하고 초육은 뭐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상활, 그 다음에 유기는 뭐다? 상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바로 효사하고 소상전하고 얽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곤꾀도 특별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2절, 문헌전 2절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우리가 뭐 공자의 십익전이라고 할 때 개사전 얘기했었고 설계전 얘기했고 서계전 얘기했고 잡계전 했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단전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상전 가운데 대상전, 소상전 얘기했고 건꾀 문헌전, 곤꾀 문헌전이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그래서 건꾀와 곤꾀만 특별히 이렇게 해서 문헌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269쪽에 있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 번째가 둔꾀가 되죠. 둔꾀의 꾀상. 그 다음에 뭐냐면 단전, 그 다음에 소상전, 효에다가 그 다음에 소상전 이렇게 다 붙이는 식이에요. 그리고 아래 게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둔 것은 요 세 번째를 완전히 탁 뒤집어서 접어 놓으면은 그 단계 됩니다. 도전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그 효사별로, 그 각각의 효별로 초효하고 서로 이렇게 비슷하게, 엇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도전꾀 방식을 두 개를 이렇게 펼쳐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참 쉬울 텐데 이거 제가 다 작업한 겁니다. 예, 무지막지한 이렇게 정리하는 것만 해도 큰 건데 그렇게 해서 64개까지가 쭉 들어가요. 쭉 들어가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볼 겁니다. 전부 다 이거 공부하려면은 지금 이 속도로 공부하면 꼬박 3년 걸려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올해 1년 동안은 여기에 나오는 말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쭉 짚어줄 겁니다. 1년 공부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아, 주역이 뭔지 대강 그냥 무슨 말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용어에 대한 분별력은 가장 정확해지고 아, 이게 황하문명권 철학의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것들은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책 핵심이 또 어디냐면은 건꾀 바로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요. 다시 이제 건꾀로 들어갑니다. 아까 몇 페이지였죠? 자, 그래 218쪽에 보면은 자,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 간혹가다 그리고 또 이 역을 공부한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걸 한글로 풀이한 걸로만 본다. 하나도 몰라요. 왜냐? 이거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궤상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주역 공부하는데 가끔 또 어떤 분은 궤상도 몰라요. 궤상 속에 글자가 다 들어가 있고 의미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나머지가 다 보여야 되는데 이것도 빼놓고 한자도 없고 그럼 공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어찌 말 한두 마디는 할지 몰라도 그래서 자 항상 그 원문을 원래는 그래서 저기 해석도 필요 없는데 초보자들이라서 아예 없으면은 더 골치 아플까 봐요. 제가 불이 나게 해서 다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초구는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바로 문왕이라는 분이 자 문왕이다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은나라 말기 우리가 옛날에 하은주 3대가 있다 그랬죠. 요순을 지나가지고 하은주 3대가 있고 자 그 은나라의 마지막 군주가 누구냐면 이른바 주왕입니다. 주왕이 천자입니다. 당시에 이른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중앙국가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데 어쨌든 천자의 나라가 되고 나머지 이 은나라는 바로 황하강 유역이 되는 거죠. 황하강 유역에 쭉 자리 잡은 도읍지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저 서쪽으로 누구냐면 제후국입니다. 서쪽에 제후국 중에 누가 있었느냐면은 주나라가 있었습니다. 주나라에 당시에 주나라가 있었는데 이 주나라에 이 제후 중에 하나인 희창이라고 하는 자가 있죠. 희창이라는 자 그럼 큰일 나겠네. 희창. 우리가 흔히 후운날 뭐냐 그러면은 서백창. 그 다음에 주나라가 천자의 나라로 세워지고 나서 추존되고 나서 문왕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성은입니다. 공자가 가장 존숭하시는 문왕과 그 아들인 주공입니다. 그렇죠? 가장 존숭하는 분인데요. 이때 당시에 자 우리가 그 세기 말이라고 할 때 몇 가지 병폐 현상들이 일어나죠. 굉장히 사치스러워집니다.
사치풍조가 굉장히 심해지고 그 다음에 뭐냐 말세적 증상이 뭐예요? 사치스럽고 그 다음에 점. 이른바 종교가 무지무지 흥성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보면 말세적 증상이다 보시면 돼. 왜? 뭐보다 많은 게 교회하고 절집이 뭐보다 많아요? 구멍가게보다 많죠. 구멍가게는 다 정리됐어요. 왜? 대기업 자본으로 해서 그죠? 건너 절집하고 교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그거냐 미칠 소냐 해가지고는 너나 없이 또 뭐 무슨 점? 사주팔자부터 시작해서 타로점 무슨 점 해가지고 역사 유사일 아마 은나라 말기 때부터 더 심할 겁니다. 지금 유사일에 이토록 그죠? 이 종교 비스그물에 한 것들이 번성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뜯어 고치다 못해가지고 뭐까지 되느냐? 얼굴에 배에 온몸을 다 손대고 있어요. 그죠? 어쩌라는지도 모르. 이 정도까지가 됐습니다. 굉장히 퇴폐적 풍속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면 사람들이 불안하거든요. 되기는 뭐냐? 자, 취직도 안 되죠. 아무리 봐도 얼굴 잘생긴 사람 뽑아주는 것 같더라. 그 남자애들도 성형하잖아요. 그것도 안에 분칠도 하고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나 조금이라도 알아줄까? 이 뭐 스펙은 뭐 이미 지나갔고, 그죠? 스펙은 뭐 이미 당연한 것이 되고, 그거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 얼굴, 그죠? 다 손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가 되죠. 그도 부족해가지고 또 어떻게 하냐? 제가 이번에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물어보죠. 다 젊은 애들도 가서 물어본다니까요. 그거 안 되면 요새 뭐 컴퓨터에도 뭐 이것저것 나 있죠. 가기는 또 창피하니까 컴퓨터에다가도 또 물어보고 이런 식입니다.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한 사회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넌 없이 이런데 흉흉한 말들이 많이 떠돕니다. 이러면 좋대더라, 뭐 좋다더라니까, 뭐 좋다니까 쫙 가죠. 쏠리면상들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좋대더라. 점이 무지무지 나오는 거예요. 주요 여기라고 하는 것이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여기다 별의별 말들을 붙이니까 야 이거 세상 바로 잡아야 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사람들이 정신이 다 혼미해져 가지고 그래서 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바른 정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제후국들이나 백성들이 전부 다 누구를 따라와요? 그죠? 희창을 따라옵니다. 그죠? 그 주나라의 제후를 따라가요. 심지어는 우리 여러분들 백이숙제, 그 다음에 누구야? 강태공. 야, 저 나라에 가면은, 야, 거기 문왕은 나중에 추존이고, 어쨌든, 저 주나라의 제후한테 가면은 우리가 늙은 여생을 굶주리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고, 그죠? 그냥 그거 먹고 살 수 있대더라. 왜냐면 복지제도가 잘 됐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늙어서 거기나 의탁하러 가자 하고 갔었죠. 가다가 이리저리 가다 보니까 웬걸 문왕은 이미 돌아가셨고 누가 그의 아들인 무왕이 이른바 저 은나라를 멸하겠다라고 해서 이른바 혁명군을 일으켜서 가는 중이잖아요. 그랬을 때 백이숙제는 뭐예요? 야 어떻게 하극상의 풍조가 일어나냐, 어떻게 신하가 임금을 죽이겠다 하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어차피 세상 보니까 어차피 주나라가 지금 이게 패권 장악을 할 텐데 요즘 말로는 패권이 되고 주나라가 어차피 이 천하의 천자가 될 텐데 그죠? 그래서 야, 나는 신하가 그 임금을 죽이는 이런 하극상의 풍조가 일어난 지역에서는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안 살겠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수양산으로 가서 그저 고사리 캐먹다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강태공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문왕한테 가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가만히 소문 들어보니까 전화를 내가 좀 도와줄 거야 갖고 그래서 뭐 했어요? 낚싯바늘 그저 없는 이걸로 해서 그 낚시질 했었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문왕한테 이제 발탁이 되게 되는데요. 어쨌든 당시가 굉장히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온갖 말들을 갖다 주역에다 다 갖다 붙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또 흥성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은 한나라 말기예요. 후한 말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뭐 사주팔자다, 뭐다 풍수지리다, 그다음에 또 뭐죠? 뭐 요새 뭐 수맥파다, 뭐 온통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 한나라 말기 때 나오는 겁니다. 이 말기작 증상들이 심해지면 사람들 불안한 심리 이용해가지고 별의별 설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뭐가 애군이 뭐 막아진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나마 이제 어쨌든 그래서 야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문왕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사람들의 지원을 받으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그 주변 제후국 중에 하나인 그 호라고 하는 숭땅의 호라고 하는 이 제후가 여기를 그 음해를 합니다. 음해를 해서 유리라고 하는 지역에 옥에 갇히게 돼요. 옥에 갇히는데
그 와중에 거기서 뭐 하느냐. 야, 이거 정말 난세구나 하면서 이른바 연역했다 그러죠. 그것이 바로 주역에, 자, 바로 그 64귀에다가 바로 요겁니다. 괴사를 달았다 이 소리예요. 그거를 바로 연역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를테면 저기 아들 같은 경우 그 강태공이나 등등등등이 지금에서 과목에 있는데 이건 굉장히 억울하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를 가서 그저 군사를 데리고 가서 빼올까요? 다시 말해 전쟁하면 얼마든지 지금 은나라 이길 수가 있는데 할까요? 그랬더니 하지 말라 그랬죠. 왜? 힘이 비등비등한 거기 때문에 서로 이긴다 하더라도 워낙 피해가 크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이생이나 강태공 등등등등의 이른바 금은보와 미인을 가지고 이른바 여기 폭군추를 구워 삼죠. 그래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그때 그 어려운 시기 때 주역을 여기서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고 나중에 이제 문왕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인 주공, 주공이 이제 각각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효사를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귀 초효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건귀는 워낙 유명하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잠용이니 물용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잠긴 용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잠긴 용. 자,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 지금 하늘꾀이기 때문에요. 전부 다 뭘로 표현하냐면은 자, 용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용이라고 할 때 용자는 다롤자예요. 실제 저 용이라고 하는 그 짐승이라라는 것보다 상상의 동물이라 설립 다롤자에다 설립이죠. 설립자. 다시 말해서 달을 세우는데, 그래서 달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1년 365일이라고 하는, 그죠? 365일 속에다가 자, 1년 12달을 세우는 거잖아요. 1년 12달을 세우는데 태양력하고 태음력하고 차이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3년에 한 번 윤달, 5번에 2번 쓰는 방법, 8년에 3번 쓰는 방법, 19년에 7번 쓰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용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몸에, 그죠? 몸에 몇 번이다? 3번. 다시 말해서 3윤법을 기본으로 해서 8세 3윤법을 쓴다 이 소리입니다. 그걸로써 중을 맞췄다 이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력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늘이죠. 그래서 이 하늘을 빗대는데 바로 용이라고 하는 걸 갖다 씁니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상의 동물이고 그 다음에 그 변화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막직이라 그러죠. 변화가 많아서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전설 속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용에다가 갖다 붙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책력의 기본이 되는 용을 갖다 붙여놓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비유를 하는 거죠.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또 글귀도 굉장히 시적입니다. 철저하게 은유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용이라라고 표현했는데 자 어쨌든 하늘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건도의 변화라는 건 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책력의 개념인데 아직은 이때 책력으로 표현해도 이제 막 시작할 때니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쓰죠. 잠긴 용이다. 우리가 태양력하고 태음력하고 이제 막 시작할 때 어떻게 돼? 일단 12밖에 안 나잖아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 1년 365일인데, 이쪽에 일단 12달 두잖아요. 그죠? 12달 두면은 달력은 얼마가 되나요? 대월, 소월 30일, 29일 하니까 대략 354일이죠? 끄고 가자. 진짜, 제가 매번 잊어버리는데, 서로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항상 진동으로 놓고 그리고 받으실 분 전화 맨 뒤에 앉아서 강의 들으시면 제일 좋은데 제가 그죠? 원래 그래야 되는데 제가 매번 잊어버려요. 매번 근데 꼭 사고가 한 번씩 터지네. 그건 기본인데 그죠? 자, 12일이 생겨나죠. 12일이 생기니까 아직 윤달을 못 둬요. 그죠? 2년 돼야 24일, 3년 돼야 3년이니까 맨 처음이니까 아직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직 잠용이라 아직 잠긴 용이라 아직 한 달 채워넣기 어렵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잠용이니 쓰지 못한다 물용이라 그랬죠. 자 용이라고 할 때 용자도 이때 뭐예요? 육식갑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육식갑자를 다시 한 달 세우기 어렵다 일자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용이니 물용이니라라고 했고 요것뿐으로만 쓰면 너무 또 재미도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인사에다 또 대입을 해야 되겠죠. 자, 사람이 지금 때가 나가서 지금 이거는 내 꾀가 되고 때가 내가 지금 원래 요거는 바깥에서 활동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내가 뭐를 안 돼서 아직
덕이 그냥 못 갖춰져서, 그런데 지금 건기이기 때문에 용이에요. 덕은 이때 아직 나의 때가 아니다. 그죠? 내가 세상에 나가서 펼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잠겨져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쉽게 표현하자면, 자, 우리가 왕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 방식이죠. 세 가지 방식인가요? 세 가지 방식인가요? 하나는 혁명에서 내가 쳐서 직접 내가 왕이 되는 방법. 이건 맨 처음 첫 시기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대체로 세습이죠. 세습하다가 또 손이 끊기고 그러면은 바깥에서 저 먼 친척들 찾아오잖아요. 그죠? 우리 대표적으로 누구? 조선시대 철종, 강화도령 철종이죠. 강화도령 철종이 저기 살던 강화도 집에 가면 뭐라고 이름 붙여 있던가요? 잠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잠저, 직접 써가지고 어떻게 쓰나? 밑에 뭐 이렇게 쓰고, 옆에 잠저가 되는데, 잠저라는 것이 아직 용이 되기 전에, 그죠? 저 제하에서 잠겨 있을 때다, 이렇게 해서 잠저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잠저, 여기서 나온 거죠. 역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비룡제천 하는 거죠. 저 하늘에서 날아 올라야 되는데, 그 진짜 정말 용 되기 전에, 비룡제천 하기 전에 아직은 물 속에 있는 용이다, 잠자는 용이다, 잠겨있는 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쓰지 않았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초고는 잠용이니 물용이니라 라고 했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대선 주자 되면 뭐라 그래요? 용들의 전쟁 그러죠. 용쟁 호투. 그럼 왜냐하면 여기는 전부 다 용으로 표현하니까, 그죠? 용이가 되고, 원래 이제 용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는 선양한 임금들에서 요임금과 순임금, 이분들을 용대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한테 후계자를 선양을 했기 때문에 용이다 그랬고, 아까처럼 도대체 이놈의 세상 언제 성인 나오기 기다리기 어렵고, 아이고 나라도 해서 바로 세우자 해서 혁명군주, 그는 뭐라고 하냐면 호대인이라 그럽니다. 호대인인데요, 이 호대인은 어디서 나오냐면 주역의 택화혁교에서 나옵니다. 혁명한다라는 혁회예요. 택과 혁계에 바로 여기에다가 대인 호변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인은 한번, 왜냐면 이때 가을이 되는 거죠. 가을은 우리가 그 백호의 상이기도 하고, 가을에 짐승들이 겨울 오기 전에 털갈이 하죠. 왜냐면은 여름에는 막 털들이 성겨져야 되죠. 왜? 그래, 여름이 시원하잖아요. 여름에 가는 털이 있으면 어떻게 더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막 털들도 많이 사람 머리털도 그래요. 여름에 잘 느껴보시는 분들 머리털이 겨울이 되면 조금 좀 그죠, 부들부들하고, 여름 되면 좀 많이 거칠거칠합니다. 이거 만약에 머리털 덮고 있으면 얼마나 덥겠어요. 짐승들은 심하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이 털갈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추운 겨울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에 솜털들이 막 나요. 그 나올 때 한꺼번에 확 바뀌죠. 그래서 뭔가를 바꾸려면 호랑이가 털갈이 하듯이 완전히 바꿔라. 그래서 대인호변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무력혁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대인이다 그러면 이제 무력혁명을 통해 가지고 선자가 된 인물들, 이른바 탕임금과 무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뭐 그럴 일도 별로 없죠. 그래서 선거 통해서 대선 치를 때 뭐라고 하느냐, 용쟁, 호투 이렇게 표현하죠. 다 주역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 둘쟁자. 용쟁, 호투. 투라고 하는 요 글자도 잘 보면은 실은 왕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제기, 그죠? 하늘에 누가 제사를 지내느냐, 바로 이거면 두 왕이 결혼하는 거죠. 용쟁, 호투더라. 잠룡물룡이니 그래서 잠룡물룡이라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제일 밑바닥에서 요만큼 나왔죠. 만큼 나왔습니다. 이만큼 나왔으니까 이거 뭐라고 하냐면은 나타났다라고 썼습니다. 혈룡이라고 됐습니다. 아까는 잠룡이고요. 혈룡 뭐라고 되느냐? 제전 이렇게 됐습니다. 혈룡 제전이니 이견대인이라 이렇게 돼 있죠. 대인을 봄이 이롭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주역에서 하나 뭘 더 보셔야 되느냐면은 서로 간에 또 음양짝 응하는 관계. 응하는 관계도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 밑에 하요, 학교에서 초요, 상교의 초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서로 이거를 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초요하고 여기 초요하고 이렇게 짝해요. 그 다음에
내꾀에서 두 번째 효하고 외꾀에서 두 번째, 또 가운데 효가 되는 거죠. 가운데끼리 이렇게 짝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꾀에서 세 번째 꾀, 외꾀에서 제일 윗꾀, 이렇게 또 서로 간에 짝하는 관계라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짝은 이렇게 되는데 둘 다가 양양이니까 별로 어울릴 일도 없겠죠. 근데 때로 이제 이게 군자냐에 따라서도 또 이제 어울리고 하는 관계인데요. 서로 간에 만약에 음양, 응이 짝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정응 관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응은 응인데 정응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능, 서로 간에 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건께는 뭐 하나하나가 다 스스로가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다만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니까요. 그래서 자, 나타난 용이다 그러면 잠긴 데서 바깥으로 나왔죠. 그런데 왜 현자를 썼느냐? 여기가 내가 지금 요만큼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재전이다 라고 하는 건 가운데라는 뜻이죠. 우리 공부했으니까 정전법에 의해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중앙이라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 학교에서 내가 가운데 있더라 이겁니다.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말이 밭에 있다라는 말도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으니 대인을 봄이 이롭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지금 아랫자리에 있는데, 아랫자리는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게 아니죠. 바깥으로 나가려면 누가 나를 이끌어 줘야 되죠. 여러분들 같으면 아니 내가 나가서 당당하게 부탁하면 되지, 이거는 아니죠. 내가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저 위에 있는 임금을 만나서 한다. 직접 만날 수 있어요?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갖 백을 다 써야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벼슬자리 구하는 건 어때요? 그 결탁하는 거죠. 결코 바른 정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른 정치를 한다 그러면 요 가운데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서 두루두루 덕이 어떻게 돼요? 두루두루 펼쳐져 나가야 되는 거죠. 두루두루 들어서 소문이 어디까지? 저까지 들어서 아 어디에 훌륭한 군주가 있대더라. 그러니까 내가 발탁해야 되겠다. 강태공 같은 이런 사람들 그렇게 발탁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발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 같은 이러한 대인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대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 요 글자에 보면 이게 누구를 만나야 된다? 나타날 현자가 원래 이렇게 읽어야 되죠. 이 자리는 바로 여기가 다섯 번째 자리가 왕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났는데 혈용인데, 나타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은 누구를 봐야 된다? 구호 대인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난 용이 가운데 있으니,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덕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중덕. 달리 표현하자면은 바로 중용의 덕입니다. 이따 공자가 문헌절에 바로 중용의 말씀을 여기서 할 겁니다. 그죠? 검게만 잘하면 주역 웬만큼 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훌륭한 덕을 갖추고 있는, 그죠? 중용의 덕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죠? 있는데, 있어도 누가 알아줘야 된다? 저 위에는 구호의 대인이 이렇게 됩니다. 구호의 대인을 봄이 이롭다라고, 이때는 이견 대인 해야 되는 거죠. 봄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인이, 그죠? 나를 발탁해서 써야 된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초야에 묻힌 선비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혈룡대전 이견대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는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전역대가 되는 거죠. 전역대가 되니까 자 실제적으로 여기는 이 밑에를 전체 책임을 지고 있는 최고의 대표입니다. 아랫자리에서, 그죠? 아랫자리에서 제일 대표의 최고 책임자가 되고 그날 온통 한 일을 하루 한번 쭉 돌아서 살펴야 되는 겁니다. 이토록 종일토록 뭐 해야 돼요? 자기가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느냐? 종일건건이라고 돼 있죠. 종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해를 마치도록이죠. 실제적으로 하늘이다라고 하는 거 아까 하늘께 뭐라고 그랬어요? 열 십자가 있죠. 지금 해가 떴으면 오늘 하루를 다 마치는 것이 뭐예요? 하루 다 마치는 것이 바로 열십으로 이렇게 맞춰지는 거니까. 그래서 종일토록 하루 해가 끝나도록 이겁니다. 하루가 끝나도록 어떻게 됐어요? 굳세죠? 순양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종일 건건하여 이렇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해가 끝났지만 또 내일 또 있죠. 그죠? 건건.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썼습니다. 마치고 다시 또 새로운 내일이 있다. 그래서 종일 건건하여 석청약하면 이렇게 돼 있죠. 석, 저녁 석자에다가 척자. 잘 보시면은 척자가 뉘우칠 척자인데요. 말씀은 마음심자에다가 바꿀 역자죠.
그죠? 석자에 굉장히 어려운 글자입니다. 바꿀 약자. 늘 마음이 바뀌고 사이에서 어려운 일이 붙거나 또 위에서부터 괜히 나 잘못한 일 없는데 또 주변에 또 이상한 자들이 와서 뭐 하면은 마음이 그냥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죠? 잘못 다른 생각을 품지는 않았을까 하면서 뉘우친다 이런 뜻입니다. 뉘우친다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변화에 잘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죠. 그래서 절대 뉘우치면 약자를 썼죠. 뉘우치는 듯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뉘우치게 실제적으로 뉘우치는 것처럼 한다면 뉘우친다면은 그다음 뭐라고 돼 있냐? 무구리라 이렇게 돼 있죠. 허물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자리는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누구한테 다 줘야 되느냐면은 다 누구의 덕이다? 임금님의 덕입니다. 라고 해서 임금한테 미룰 줄 알아야 됩니다. 아 그거 내가 했는데 말이야 저 임금이 말이야 마치 자기가 그냥 다 차지하네 라고 하면서 자기 세력을 불려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잘려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조심하는 자리. 이 자리는 아무리 열심히 공을 세워도 크게 빛을 발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꾸준히 해나가면 언제든 단치 올라가게 돼 있더라. 그래서 동일건건 석청약 하면은 여하나, 빠졌네. 여하나, 위태로우나 이렇게 돼 있죠. 위태롭기는 하더라. 왜? 이렇게 해서 굳세고 굳센 마음으로서 내가 이때는 굳세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건건이라라고 하는 거. 굳세게 맡은 바 일을 잘하게 되면 또 옆에서 또 뭐예요? 옆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까 문왕 같은 경우 그죠? 열심히 정말 천자를 아무리 폭군이라지만 그래도 천자를 바로잡게 하고자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 했는데 숭호라는 자가 이렇게죠. 이 음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태롭다 이 소리예요. 그러나 위태롭기는 하더라도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서로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그건 나의 허물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왜? 세상에 그런 음해하는 세력들이 그랬기 때문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석청약 이런 경우 이제 세 번째 이제를 더 그 여기에 그 8세 아니 3년에 이제 한 번 정도 이렇게 두는 그 역법의 원리도 되고요. 석청약 하나 이하다 그래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 다 하려면 멀죠. 여기서 자 우리가 논어에서 공부한 내용까지도 봅시다. 논어에서 보면은 5일 삼성하노니라는 말이 있죠. 나는 하루에 3번 살피나니 뭐라고 했어요? 위 인모의 불충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모함에 그저 불충하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붕우교의 그저 붕우와 사귀는데 불신화 미덥지 않게 했는가. 또 세 번째 네. 공부 열심히 하시죠. 전불속포화. 열심히 이렇게 전해줬는데 가서 잘 익혔는지 그죠? 그대로 실천을 했는지 바로 이거입니다. 5일 삼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석청약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의미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